제 이름은 김영숙. 올해 70을 막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들 하지요. 평생 억척같이 모은 돈으로 김포 신도시 구석에 3층짜리 건물을 올렸으니 남들 눈에는 팔자 좋은 건물주 할머니로 보일 만도 합니다. 하지만 이 건물의 벽돌 하나하나는 제 젊은 날의 눈물과 땀으로 쌓아 올린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고 밤에는 식당 설거지를 해가며 악착같이 버텨낸 세월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 제게 이 건물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제 인생 그 자체나 다름없습니다. 1층에는 싹싹하고 성실한 최 사장이 운영하는 부동산이 들어와 있어 꼬박꼬박 월세가 나오고 저는 맨 위층인 3층에서 삽니다. 그리고 문제의 2층. 그곳에는 제 하나뿐인 아들 상철이와 며느리 이화영이 살고 있지요. 결혼할 때부터였습니다. 마땅한 집 구할 돈이 없다는 아들 내외를 위해 제가 선심 쓰듯 2층 전체를 내주었습니다. 보증금은 무슨 월세 한 푼 받지 않았어요. 그저 제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이 집에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해 새 출발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한다기에 방 하나는 사무실로 쓰라며 넓은 집을 고집했던 제 남편의 설계에 처음으로 감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 그런 바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기대였는지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도 저는 여느 때처럼 옥상 텃밭에 물을 주고 3층으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계단을 쓸고 닦는 것은 온전히 제 몫이었죠. 2층에 사는 며느리는 이 건물에 새 들어 사는 사람보다도 못했습니다. 자기가 매일 오르내리는 계단에 먼지가 쌓이든 말든 신경 쓰는 법이 없었거든요. 제가 허리를 숙여 젖은 걸레로 계단을 닦고 있는데 2층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잠옷바람에 부스스한 얼굴을 한 화영이었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뜸 미간을 찌푸리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청소하실 거면 아침 일찍 좀 하시지. 사람 다닐 시간에 이게 뭐예요? 미끄러워서 넘어지면 책임지실 거예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바라지도 않았지만 이건 너무하지 않나요? 제가 이 나이에 누구 좋으라고 허리를 굽혀가며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허리를 펴고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집 청소해주는 사람이니? 너희가 매일같이 드나드는 곳인데 젊은 사람이 먼지 하나 치울 줄 몰라. 그러니 늙은 내가 하는 거 아니냐. 제 말에 화영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하지만 지지 않고 더 앙칼진 목소리로 쏘아붙이더군요. 제가 언제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집, 어머니 집이기도 하지만 저희 집이기도 하잖아요. 건물 관리 똑바로 하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건물주가 직접 청소하는 데가 어디 있다고. 사람을 쓰세요, 사람을.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월세 한 푼 안 내고 공짜로 사는 주제에 건물주로서의 권리만 따박따박 찾아 먹으려는 신보가 괘씸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때 마침 상철이가 방에서 나오더군요. 제 아들은 이 난처한 상황을 보고도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어색하게 웃으며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 엄마. 화영이가 좀 깔끔해서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우리가 조심해서 다닐게. 얼른 들어가자, 여보. 그렇게 제 아들은 아내를 데리고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 앞에는 차갑게 닫힌 현관문과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계단만이 남아 있었지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서운함과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하나뿐인 아들이 좋다고 택한 여자고 제 눈에는 저렇게 못마땅해도
제 아들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아내일 텐데요. 저는 깊은 한숨과 함께 다시 허리를 굽혀 걸레질을 마쳤습니다.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기에 저는 그저 삭히는 법만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 말고 2층에서 쿵쾅거리며 올라오는 발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곧이어 3층 현관문이 다급하게 두드려졌지요. 문을 열자 잔뜩 굳은 얼굴의 상철이와 그 뒤에서 팔짱을 낀 채 뾰로통한 표정을 짓고 있는 화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밥 먹으러 올라오라는 제 전화도 잘 받지 않던 녀석들이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들어오너라. 무슨 일이냐, 둘 다 표정이 왜 그래. 제가 식탁 의자를 권하자 둘은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상철이는 제 눈치를 보며 입술만 달싹일 뿐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건 화영이었나 봅니다. 팔짱을 턱 풀며 상철이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상철 씨가 말해. 얼른. 그제야 상철이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자갈밭을 구르는 것처럼 거칠고 힘이 없었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해봐라. 저희 가게 완전히 망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떨어뜨렸습니다. 쇼핑몰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간간히 들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거든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망하다니? 갑자기 왜? 제 물음에 상철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화영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섰습니다. 그 말투에는 슬픔이나 미안함보다는 짜증과 원망이 더 가득 담겨 있었어요. 요즘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요. 뭘 해도 안 되는 시기라고요. 저희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시기를 잘못 만난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더는 안 되겠어서 그냥 다 정리했어요. 정리하다니. 그럼 빚은? 빚은 어떻게 하고? 빚만 잔뜩 남았죠. 이제 저희 신용불량자 될 판이에요. 수입은 오늘부로 완전히 0원이고요. 화영이는 말을 마치고는 보란듯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한 아들의 얼굴과 어딘가 당당하기까지 한 며느리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상심이 클까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제 아들은 착하지만 조금 무르고 귀가 얇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분명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제 몫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화영이가 더 빨랐습니다. 그녀는 제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이 모든 사태의 결론을 내리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화영이는 잠시 말을 끊고 제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어요. 저 입에서 나올 말이 제 가슴에 비수를 꽂을 것만 같다는 예감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정말 빈털털이에요. 당장 카드값 낼 돈도 없고 휴대폰 요금 낼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희 먹고 사는 건 어머니가 책임지셔야 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와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책임지셔야 해요라니. 마치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듯한 그 태도에 아들을 걱정하던 마음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멍하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화영이는 자기가 한 말이 뭐가 어떠냐는 듯이 덧붙였습니다. 어차피 1층에서 월세도 꼬박꼬박 받으시잖아요. 저희가 2층에 공짜로 사는 대신 생활비는 주셔야 공평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길거리에 나앉길 바라시는 건 아니죠? 공평?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거래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아들 때문에 차마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상철이는 아내의 뻔뻔한 발언을 제지하기는커녕 마치 그 말에 동의한다는 듯이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저를 더 절망스럽게 만들었어요. 아, 제가 아들 교육을 잘못 시켰나 봅니다. 저렇게 재구실도 못하고 아내 뒤에 숨어버리는 남자로 키웠으니 저런 며느리를 보고도 아무 말 못하는 것이겠지요. 결국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둔 월세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1층 최 사장에게서 받은 지 얼마 안 된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다음 달 보험료도 내고 병원도 한번 가보려 했는데 저는 그 봉투에서 망설임 끝에 5만 원권 지폐 20장을 꺼냈습니다. 100만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아들 내외는 제가 돈을 가지고 나올 줄 알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상철이 앞에 돈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낚아챈 것은 화영이의 손이었습니다. 그녀는 지폐를 한 장 한 장 세어보더니 입술을 삐죽 내밀더군요. 이게 다예요? 이걸로 누구 코에 붙여요. 제 화장품 값도 안 되겠네. 그 말을 끝으로 아들 내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마치 당연한 것을 받아간다는 듯 횡하니 2층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제 심장을 때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텅 빈 거실에 한참을 홀로 서서 제가 방금 무슨 짓을 한 건지 되짚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선도 아니었죠. 이것은 명백한 상납이었고 앞으로 시작될 길고 긴 기생의 서막일 뿐이라는 것을 그때의 저는 어렴풋이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제 평화롭던 3층짜리 왕국에 아주 질기고 지독한 균열이 시작되고 만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며느리의 가시돋친 말과 아들의 무관심이 만들어내는 불편함이었다면 이제는 대놓고 제 고열을 빨아먹는 기생충을 지척에 둔 역겨움과 분노가 더해졌지요. 아들 내외는 사업 실패를 선언한 그날 이후로 마치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본색을 드러내기라도 하듯 행동했습니다. 2층은 더 이상 조용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배달 오토바이가 쉴 새 없이 드나들었고 현관 앞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택배 상자들이 성벽처럼 쌓여갔습니다. 생활비를 건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이고 생선 한 마리를 노릇하게 구워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망했다는 아이들이 밥이라도 잘 챙겨 먹어야 기운을 차릴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2층으로 내려가 문을 두드리니 한참 만에 화영이가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 아침부터. 아침 차렸다. 올라와서 밥 먹어라. 아, 됐어요. 입맛 없어요. 화영이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젓고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상철이가 나왔어요. 엄마, 저희 그냥 시켜 먹을게요. 화영이가 아침부터 밥은 좀 부담스럽대요. 뭐? 부담스럽다니. 한국 사람이 밥심으로 사는 거지. 뭐가 부담스러워. 내가 너 좋아하는 갈치로 구웠다. 어서 올라와. 제 성화에 못 이긴 척 아들 내외는 마지못해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앉은 화영이의 표정은 똥이라도 씹은 듯 굳어 있었죠. 제가 밥을 퍼서 앞에 놓아주자 화영이는 숟가락은 드는 척도 하지 않고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곧이어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배달 앱 주문 완료 화면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피자와 치즈 오븐 스파게티. 아침 대바람부터 시켜 먹을 만한 음식은 아니었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뭐 하긴요. 먹고 싶은 거 시키죠. 어머니가 차린 건 느끼해서 못 먹겠어요. 아침부터 생선 비린내 나고 기가 막혔습니다. 정성껏 차린 사람 앞에서 저렇게 대놓고 무시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화영이는 한술 더 떴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희 어제 주신 돈으론 택도 없어요. 상철 씨 카드값만 해도 몇백만 원인데 고작 100만 원 주시면 어떡해요. 당장 이번 달 관리비도 내야 하는데.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간신히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정말 망한 거 맞니? 망했다는 사람들이 씀씀이가 왜 그렇게 해퍼? 그리고 관리비는 이 건물 전체 관리비를 말하는 거냐? 당연하죠. 저희가 2층에 사니까 2층 관리비는 저희 몫이잖아요. 아가, 정신 차려라. 이 건물은 관리비라는 게 없어. 수도세, 전기세 나오는 거 내가 다 내고 있어. 너희는 정말 몸만 들어와 사는 거야. 그걸 아직도 모르겠니? 제 말에 화영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몰랐다는 사실에 놀란 게 아니라 그럼 여태 손해봤네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 진짜요? 그럼 저희는 여태 공짜로 산 거네요? 진작 말씀해 주시지. 그럼 그 돈 아껴서 다른 거라도 샀을 텐데. 대화가 통하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있던 상철이는 그저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와 아내 눈치를 번갈아 살필 뿐이었죠. 화영아, 그만해. 엄마 앞에서 무슨 말버릇이야. 이 한마디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결국 그 아침 아들 내외는 배달 온 피자를 꾸역꾸역 먹었고 제가 차린 아침상은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직행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해 밥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층 부동산 최 사장이 점심시간이 좀 지나서 쭈뼛거리며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최 사장은 이 건물에 처음부터 함께한 저와는 막역한 사이였어요. 사모님,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최 사장? 표정이 왜 그래요? 저기 혹시 제가 사모님께 뭐 잘못한 거라도 있습니까? 네. 아니에요, 전혀요. 최 사장이 나한테 잘못할 게 뭐가 있어요. 최 사장은 머리를 극적이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오늘 점심때 사모님 며느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오셨더라고요. 화영이가요? 거긴 왜? 이번 달 월세를 자기한테 직접 달라고 하시더군요. 앞으로는 자기가 건물 관리랑 돈 관리를 다 하기로 했다면서요. 사모님께서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 이제 자기가 나서야 한다고요. 저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를 위하는 척 포장했지만 결국 제 월세를 가로채겠다는 심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자 최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된 겁니까? 저는 아무래도 사모님께 직접 여쭤봐야 할 것 같아서요. 아니요. 최 사장, 절대 아닙니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앞으로도 월세는 저한테 직접 주셔야 해요. 괜한 소리 듣지 말고요. 내가 아주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네. 제가 고개를 숙이자 최 사장은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사모님이 뭐가 창피하십니까? 다 자식 키우다 보면 속 썩는 날도 있는 거죠. 저는 사모님만 믿습니다. 걱정 마세요. 최 사장을 돌려보내고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당장 2층으로 달려내려가 며느리의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랬다가는 무슨 꼴을 더 보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가 갈리는 심정으로 창밖을 내다볼 뿐이었죠. 그런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제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건물 주차장에서 이웃집 여자와 며느리 화영이가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어요. 아니, 주차를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차 2대가 나란히 서야 하는 자리에 떡하니 가운데다 대놓으면 다른 사람은 어디다 주차하라는 거예요? 아줌마, 여기가 다 우리 건물 주차장인데 내가 내 차 어디다 대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게 주차할 데가 없으면 다른 데 가서 대든가. 뭐라고요? 이 건물이 아가씨 거예요? 내가 여기 산 지가 몇 년인데 어따 대고 아줌마래. 그래요, 우리 건물이에요. 우리 시어머니 건물이니까 우리 건물이지. 꼬우면 아줌마도 이런 건물 사든가. 화영이는 조금도 지지 않고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급하게 슬리퍼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를 본 이웃집 여자가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 좀 보세요. 며느님 교육 좀 어떻게 시키셔야겠어요. 주차를 저렇게 해놓고도 오히려 저한테 큰 소리를 치잖아요. 저는 연신 고개를 숙여 사과해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 여사님,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미안해요. 바로 차 빼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웃에게 고개를 조아리는 동안 화영이는 팔짱을 낀 채 어머니는 왜 저런 사람한테 사과를 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라며 불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이웃에게 겨우 용서를 받고 화영이를 끌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화를 냈습니다. 너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 애냐, 없는 애냐? 내가 뭔데 내 건물 주인 행세를 하고 다니고 이웃들하고 싸움을 붙여. 내가 너 때문에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그러자 화영이가 눈을 치켜뜨고 저를 쏘아보더군요. 어머니야말로 왜 저한테 소리를 지르세요? 제가 틀린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한테 생활비도 넉넉하게 안 주시니까 제가 1층이라도 찾아간 거 아니에요. 다 어머니 탓이라고요. 모든 것이 제 탓이었습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제가 숨 쉬는 것조차 저들에게는 잘못이 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2층과 소통하는 것을 거의 포기했습니다. 최소한의 마주침도 피하려고 노력했죠. 그러던 어느 주말, 제 오랜 친구인 박 여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까 그 주차 문제로 싸웠던 이웃과는 동명이인인 제 속을 다 터놓고 지내는 유일한 친구였어요. 영수가 잘 지내니? 그냥 그렇지 뭐. 너는 잘 지내고? 나는 잘 지내는데 너는 목소리가 왜 그렇게 힘이 없냐? 혹시 며느리 때문에 그래? 역시 친구는 친구였습니다. 저는 차마 제 입으로 속상한 이야기를 다 털어놓지 못하고 있는데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영수가, 내가 이런 말하긴 좀 그런데 너 혹시 내 며느리 SNS 같은 거 본 적 있니? SNS? 그게 뭔데? 요즘 젊은 애들 다 하는 거 있잖아. 사진 올리고 글 쓰는 거. 우리 딸이 내 며느리랑 그걸로 친구가 되어 있나 봐. 근데 좀 이상해서. 뭐가 이상해? 박 여사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망해서 돈 한 푼 없다면서 올라오는 사진들은 전부 다 비싼 데서 먹고 마시는 사진들 뿐이야. 엊그제는 백화점 가서 명품 가방 샀다고 사진을 올렸더라. 나를 위한 선물이라면서. 그게 말이 되니?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준 생활비, 아니, 제가 상납한 제 피 같은 돈이 전부 저런 허영심을 채우는데 쓰이고 있었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박 여사, 나 그것 좀 볼 수 있을까? 그래, 내가 우리 딸한테 말해서 사진 몇 장 캡처해서 보내줄게. 너도 한번 직접 봐. 그리고 단단히 마음먹어라, 영수가. 저건 그냥 며느리가 아니라 여우야, 여우. 잠시 후
제 휴대폰으로 사진 몇 장이 도착했습니다. 사진 속 화영이는 제가 알던 그 뻔뻔하고 심술궂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들고 우아하게 웃고 있었고 신상백을 끌어안고 더없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사진 밑에는 힘든 시기일수록 나를 더 아껴줘야 해 소확행 같은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속을 뻔히 들여다보며 비웃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한참 동안 스크롤하며 내려보다가 조용히 휴대폰 화면을 껐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것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의 SNS를 본 이후 저는 아들 내외를 대하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더 이상 분노하거나 언쟁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그리고 차갑게 그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그 끝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마치 독사를 잡기 전에 독사가 어디에 다리를 틀고 있는지, 독은 얼마나 품고 있는지 살피는 사냥꾼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저는 창밖을 내다보다가 눈을 비볐습니다. 건물 주차장으로 반짝이는 흰색 외제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김포의 이 조용한 동네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아주 번쩍이는 차였습니다. 운전석에서는 아들 상철이가, 조수석에서는 며느리 화영이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내렸습니다. 화영이는 마치 영화배우라도 된 것처럼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차에서 내리더군요. 저는 곧장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에 서서 차를 구경하고 있는 아들 내외에게 다가갔죠. 상철아, 이 차는 뭐냐? 제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되어 아주 낮고 차분했습니다. 제 목소리에 상철이는 움찔하며 저를 돌아보았어요. 아, 엄마 그게. 아들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화영이가 또다시 나섰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데는 도가 튼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거 제 아는 오빠 차예요. 저희 사업 망해서 기죽어 있는 거 보더니 기분 전환이라도 하라고 며칠 빌려준 거예요. 좋죠? 화영이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교활함을 똑똑히 보고 있었죠. 그래, 참 좋은 오빠를 뒀구나. 남의 차니 더 조심해서 몰아야겠다. 저는 더 묻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제 반응이 싱거웠는지 화영이는 뒤에서 어머니, 너무하시네. 아들 차 생겼다고 좋아해 주실 줄 알았더니 하고 투덜거렸지만 저는 못 들은 척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의심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2층 현관 앞에 수북이 쌓인 우편물 더미를 정리해 주다가 그 사이에서 자동차 보험 계약 안내서를 발견한 겁니다. 계약자는 김상철, 차량 번호는 며칠 전 봤던 그 흰색 외제차의 번호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월 할부금이 제 한 달 생활비를 훌쩍 넘는 금액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 안내서를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차 문제 이후로 상철이의 행동도 제 관찰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아들은 매일 아침 면접 보러 다녀오겠습니다. 라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행색은 면접을 보러 가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무릎 나온 추리닝 바지에 며칠은 감지 않은 듯한 떡진 머리, 슬리퍼를 찍찍 끌며 나가는 모습은 영락없는 동네 백수였습니다. 저는 하루날을 잡아 아들의 뒤를 밟아보기로 했습니다. 상철이는 집을 나서자마자 익숙하게 골목을 돌아 상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3층 월드 PC방이라는 간판 아래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 앞에서 1시간을 기다렸지만 아들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볼 것도 없었죠. 제 아들은 구직 활동은커녕 제가 준 생활비로 하루 종일 게임이나 하며 시간을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말할 수 없는 허탈감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뿐만 아니라 제 속으로 낳은 아들까지 저를 완벽하게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오늘 면접은 잘 봤니? 어디라고 했지? 상철이는 제 질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그냥 작은 회사예요. 어머니는 잘 모르세요. 그래도 이름이 있을 것 아니냐. 나도 좀 알자. 내 아들이 어디 가서 일하게 될지는 알아야지. 아, 좀. 어머니는 왜 그렇게 사람을 캐물으세요? 안 그래도 면접 망쳐서 기분 안 좋은데. 아들은 오히려 저에게 버럭 화를 내고는 2층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지레 겁을 먹고 소리부터 지르는 아들의 모습에서 저는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아들 내외의 거짓말과 저의 침묵 관찰은 아슬아슬한 동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들 내외가 오랜만에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또 무슨 돈 타령을 하려나 싶어 심드렁하게 쳐다보는데 화영이가 전에 없이 상냥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가식적인 상냥함이 더 소름 끼쳤습니다. 저희 아무래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사업 실패의 충격이 너무 커서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졌어요. 재기를 하려면 일단 마음부터 추슬러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여행을 좀 다녀오려고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걸까? 여행? 돈은 어디서 나서? 제 질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상철이가 나섰습니다. 아마도 둘이 미리 입을 맞춘 시나리오였을 겁니다. 아, 돈 걱정은 마세요, 어머니. 화영이 친구 아버님이 강원도에 콘도 회원권이 있으시대요. 저희 사정 듣더니 불쌍하다고 공짜로 며칠 묵으면서 머리나 식히고 오라고 빌려주셨어요. 교통비 정도만 있으면 돼요. 참으로 그럴듯한 이야기였습니다. 딱한 사정을 듣고 주변에서 도와주는 인정 넘치는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렸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들의 실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 역시 그들의 사치와 허영을 채우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일 뿐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도 속아주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이 거짓말의 끝이 어디인지 그 바닥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사람이 힘들 땐 바람도 좀 쐬고 그래야지. 조심히 잘 다녀오너라. 제 뜻밖의 순순한 허락에 아들 내외는 신이 난 표정이었습니다. 화영이는 역시 우리 어머니밖에 없어요. 잘 다녀와서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올게요. 라며 애교까지 부리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역겨운지 속에서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내외는 작은 캐리어까지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에서 손을 흔들며 배웅하는 제 앞에서 화영이가 마지막까지 저를 기만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강원도 산 좋고 물 좋은 데서 푹 쉬고 올게요. 다녀와서 뵐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푹 쉬고 오너라. 하지만 제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래, 아주 푹 쉬고 오너라.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고. 저는 현관문이 닫히고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는 모였습니다. 심판의 시간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강원도로 여행을 떠난 집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2층에서 들려오던 소음과 진동이 사라지자 건물 전체가
비로소 제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제가 모은 증거들은 차고 넘쳤고 제 결심은 바위처럼 단단해졌으니까요. 이제 남은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실행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지 이틀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친구 박 여사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평소와 다른 다급하고 흥분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수가, 너 지금 괜찮아? 혹시 앉아있니? 놀라지 말고 들어.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렇게 호들갑이야? 호들갑이 아니야. 내가 지금 뭘 봤는지 알아? 내 며느리, 그 여우 같은 거. 지금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박 여사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올 것이 왔구나 싶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진? 무슨 사진인데? 강원도는 무슨 놈의 강원도야? 딱 봐도 해외야, 해외. 비행기 날개 사진부터 시작해서 야자수 우거진 수영장에서 칵테일 마시는 사진, 여권이랑 비행기표 찍어 올린 사진까지 아주 대놓고 전 세계에 광고를 하고 있어. 자기가 지금 발리에서 놀고 있다고. 발리. 그 생소한 지명이 제 귀에 망치처럼 박혔습니다. 강원도라더니 제 등 뒤에서는 태평양을 건너 휴양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영수가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알아? 사진 밑에 뭐라고 썼는 줄. 아니, 지상낙원 발리에서 모든 시름 잊고 재충전 중 일한다. 시름? 누가 들으면 정말 세상 모든 짐을 다 짊어진 줄 알겠네.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박 여사는 저보다 더 분개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게는 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혹은 다른 친척들이 저를 비정하다고 비난할 때 그들의 입을 막아버릴 수 있는 확실한 증거 말입니다. 박 여사, 고맙다. 그리고 부탁 하나만 더 할게. 그 사진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캡처해서 나한테 좀 보내줘. 아주 선명하게 글씨까지 다 보이게. 알았어. 지금 바로 보낼게. 영수가, 너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저런 것들을 계속 데리고 살 순 없잖아. 물론이지. 이제 끝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띵하는 알림음과 함께 박 여사가 보낸 사진들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그리고 꼼꼼히 뜯어보았습니다. 푸른 하늘과 에메랄드빛 바다를 배경으로 활짝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고급스러운 리조트 선베드에 누워 칵테일을 마시는 모습. 면세점에서 산 명품 쇼핑백들을 자랑하듯 늘어놓은 사진. 그리고 그 아래 달린 해시태그 힐링여행, 해시태그 지상낙원, 해시태그 YOLO, 해시태그 재충전 같은 해시태그지. 그 모든 것이 저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평생 이렇게 일만 하다 늙어 죽으라고, 우리는 너의 돈으로 이렇게 즐기며 살겠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사진들을 보는 동안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슬픔이나 배신감 같은 감정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제 머리를 지배했고 그 분노는 곧이어 얼음처럼 냉정한 결단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저것들은 더 이상 제 아들과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집에 기생하며 제 영혼까지 갉아먹는 암세포였습니다. 그리고 암세포는 도려내야만 합니다. 뿌리까지 완전히 제 발의 여지조차 남기지 않도록 말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몇 년 만에 가장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제 남편의 양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양복 안주머니에 평생 간직해온 남편이 제게 남긴 유서와도 같았던 편지를 읽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상철이 잘 부탁하오. 하지만 당신 인생이 먼저요. 절대 자식에게 희생만 하다가 당신을 잃지는 마시오. 남편은 저보다 제 아들을 더 잘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편지를 곱게 접어 다시 넣고 가장 아끼는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흐트러진 머리를 빗고 수십 년 만에 입술연지까지 10개 발랐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앞둔 장수의 출정식과도 같은 의식이었습니다. 모든 채비를 마친 저는 3층 제 집을 나섰습니다. 제 발걸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1층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딸랑하는 소리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최 사장이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무슨 일로 직접 내려오셨습니까? 부르시지. 최 사장 앉아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제 표정과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최 사장은 금세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그는 긴장한 얼굴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사장, 2층 내놓을 겁니다. 네, 2층이라면 아드님 댁 말입니까? 이제 곧 아들 댁이 아니게 될 겁니다. 비울 거예요. 최 사장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간의 사정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겠지만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을 겁니다. 깨끗하게 쓸 보증금 두둑하고 월세 절대 밀리지 않을 만한 조용한 세입자로 알아봐 주세요. 젊은 부부면 더 좋고요. 조건은 최 사장이 알아서 최고로 맞춰요. 대신 일주일 안에 계약까지 끝내야 합니다.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이면 더 좋고, 제 말에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제 눈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최 사장은 더 이상 이유를 묻지 않고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뜻이 그러시다면 제가 책임지고 최고의 세입자를 구해오겠습니다. 마침 얼마 전에 집을 급하게 알아보던 아주 반듯한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제가 바로 연락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알고 계약할 때 연락 줘요. 부동산을 나선 저는 곧바로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큰 철물점이었죠. 저는 그곳에서 가장 튼튼하고 비싼 디지털 도어록을 하나 주문했습니다. 설치 기사님과는 날짜와 시간을 약속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시간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2층 주택의 짐을 전부 빼서 제가 지정하는 컨테이너 창고로 옮겨주셨으면 합니다. 날짜는 이틀 뒤 오전입니다. 사람은 없을 테니 제가 문을 열어드리고 지시할 겁니다. 짐 하나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비워주셔야 합니다. 모든 전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평온했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마침내 깨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발리에서 재충전을 하고 있을 아들 내외는 꿈에도 모르겠지요. 그들이 돌아올 이 집이 더 이상 그들의 집이 아니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이 제게서 앗아갔던 제 인생의 주도권을 저는 이제 제 손으로 되찾아올 참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떠난 집의 고요함은 제게 낯설면서도 달콤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고요 속에서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작전을, 한치의 오차도 없는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은 사치였고 망설임은 실패를 의미했습니다. 오직 냉철한 이성과 신속한 판단력만이 제 유일한 무기였지요. 계획의 첫 단추는
새로운 세입자를 확정 짓는 일이었습니다. 1층 부동산의 최 사장은 제 전화를 받고 하루 만에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원했던 바로 입주가 가능한 신혼부부를 찾았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저는 최 사장에게 약속을 잡고 다음 날 오후 부동산 사무실로 내려갔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앳돼 보이면서도 반듯한 인상의 젊은 남녀가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쪽으로 앉으시지요. 인사하세요. 여기는 2층 계약 문제로 이야기 나눌 박진우 씨, 오수민 씨입니다. 최 사장의 소개에 젊은 부부는 벌떡 일어나 제게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박진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수민입니다. 그들의 맑은 눈과 예의 바른 태도에 제 마음 한편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꿈꿨던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저랬을까요? 저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려 애쓰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반가워요. 집은 마음에 들어요? 제 물음에 아내인 오수민 씨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저희가 딱 찾던 집이에요. 햇빛도 잘 들고 구조도 넓게 빠져서 둘이 살기에는 정말 저희한테는 과분할 정도예요. 특히 남편 직장이 여기서 가까워서 정말 좋습니다. 남편인 박진우 씨도 거들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계속 직장 근처에서 작은 오피스텔에 살았는데 아내가 곧 휴직하고 2세 계획도 생각하고 있어서 좀 더 넓고 조용한 집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좋은 집을 급하게 구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2세 계획이라는 말에 제 가슴이 살짝 아려왔습니다. 저 역시 제 아들 상철이가 결혼했을 때 이 집에서 제 손주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꿈은 며느리 화영이의 이기심과 아들의 무책임함에 의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저는 씁쓸한 감정을 애써 지우고 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두 사람 인상이 참 좋네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은 꽤 정확한 편인데 두 사람이 일하면 내 집을 깨끗하고 소중하게 써줄 것 같다는 믿음이 가요. 제 칭찬에 부부는 얼굴을 붉히며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최 사장의 주도하에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이 지역 시세보다 조금 더 후하게 책정되었지만 부부는 집이 마음에 든다며 군말 없이 동의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박진우 씨에게 한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네, 어머님. 뭐든지 말씀하세요. 혹시라도, 아주 혹시라도 이전에 살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는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일이 생기면 절대 상대하지 말고 무조건 나한테 먼저 연락을 줘요.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제 단호한 말에 부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만 믿겠습니다. 계약은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보증금의 일부인 계약금이 제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었고 저는 그들에게 2층 현관문의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며칠 뒤 이사를 오겠다는 부부를 배웅하며 저는 제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저렇게 반듯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는 기회를 줘야 마땅합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처럼 부모의 등골을 빼먹으며 살아가는 기생충들에게는 기회조차 사치일 뿐이지요. 새로운 세입자 문제를 해결한 저는 제 작전의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김포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시청 민원실 한쪽에 마련된 무료 법률 상담 창구를 찾아갔지요. 제 차례가 되어 젊은 변호사 앞에 앉았을 때
저는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월세 한 푼 안 받고 2층에 살게 해준 이야기부터 사업이 망했다며 생활비를 요구한 일, 제 돈으로 사치를 부리고 해외여행까지 떠난 사실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젊은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명확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어머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인가요? 자식의 짐을 부모 마음대로 빼도 괜찮은 건가요? 네. 법적으로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며 심지어 부모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 부모는 더 이상 주거 제공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특히 해당 주택이 어머님 명의의 재산이며 아드님 내외는 임대차 계약 없이 무상으로 거주한 사용대차 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유주이신 어머님께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변호사는 법률 용어를 섞어가며 설명했지만 그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일 뿐 그 어떤 불법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다만 짐을 처분하실 때 법적인 절차를 지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로 버리거나 팔아버리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의 빌미를 줄 수 있어요. 지금 어머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짐을 따로 보관해두고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한 톨의 불안감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법의 보호 아래 제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시청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곧장 외곽에 있는 컨테이너 임대창고 업체로 향했습니다. 널찍한 공터에 수십 개의 컨테이너 박스가 줄지어 서 있는 풍경은 조금 삭막했지만 제게는 제 집에서 뽑아낼 종양 덩어리를 격리시킬 가장 완벽한 장소로 보였습니다. 저는 관리사무소에서 가장 큰 사이즈의 컨테이너를 한 달 기한으로 임대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육중한 자물쇠와 열쇠를 받아들었을 때 저는 비로소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작전 실행 하루 전날인 그날 밤을 조용히 보냈습니다. 저녁으로는 간단히 누룽지를 끓여 먹었습니다. 텅 빈 2층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속이 편안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안방 장롱을 열어 아주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않았던 앨범을 꺼냈습니다. 앨범에는 상철이가 아기였을 때부터 학창 시절을 거쳐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제 무릎에 앉아 까르르 웃던 아기 상철이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제 손을 꼭 잡고 늠름하게 서 있던 어린 상철이, 대학 합격증을 들고 쑥스럽게 웃던 청년 상철이, 그리고 화영이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던 그날의 상철이까지. 저는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아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언제부터 저렇게 나약하고 비겁한 어른이 되어버린 걸까요? 한때는 제 전부였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너무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치르는 마지막 장례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던 아들 김상철을 제 마음속에서 떠나보내는 의식이었습니다. 앨범을 덮고 다시 장롱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의 편지를 다시 한번 꺼내 읽었습니다. 당신 인생이 먼저요. 그래요. 이제는 정말로 제 인생을 살아야 할 때였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무심코 화영이의 SNS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새로운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저녁 식사와 함께 찍은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발리에서의 마지막 밤. 아쉽지만 푹 쉬었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힘내야지. 엄마가 해주시는 김치찌개가 그리워. 저는 그 글을 보고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래, 어서 돌아오너라. 너희를 위한 아주 특별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저는 평온한 마음으로 알람을 맞추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될 심판의 날 아침을 기다리면서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컴컴했지만 제 정신은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처럼 약간의 긴장감과 함께 명료한 사명감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아침 식사를 하고 가장 편안하면서도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투를 치를 지휘관이었으니까요. 오전 9시 정각 약속된 시간에 건물 앞에 커다란 이삿짐 센터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육중한 트럭이 내는 소음이 동네의 아침을 깨우는 것 같았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인부 3명이 트럭에서 내렸고 그중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반장님이 제게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 전화 주신 분 맞으시죠? 2층 짐 전부 빼서 지정 창고로 옮기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겠네요. 아닙니다. 저희 일인데요, 뭘. 저는 인부들을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익숙하게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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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이 번호를 누르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겁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며칠간 환기를 시키지 않은 집의 탁한 공기, 다 먹고 치우지 않은 배달 음식물 쓰레기가 뿜어내는 시큼한 냄새, 그리고 화영이가 뿌리던 독한 향수 냄새가 뒤섞여 역겨운 악취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벗어 던진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식탁 위에는 과자 봉지와 음료수 캔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돼지우리나 다름없는 풍경이었죠.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이삿짐 센터 인부들에게 단호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물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싸주세요. 가구, 가전제품, 옷, 책, 주방 식기, 화장실에 있는 칫솔 하나까지 그 어떤 것도 남겨두시면 안 됩니다. 벽에 걸린 액자까지 전부 떼어주세요. 제 지시에 인부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프로답게 고개를 끄덕이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커다란 박스를 수십 개 접어 거실 중앙에 쌓아두고 각자의 구역을 정해 짐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파도 없는 거실 맨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 그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비워진 곳은 화영이가 침실보다 더 애지중지하던 드레스룸이었습니다. 방 하나를 통째로 개조한 그곳에는 백화점 명품관을 방불케 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옷과 가방, 구두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부들은 묵묵히 옷걸이에 걸린 옷들을 걷어 전용 박스에 담았고 선반 위에 줄지어 서 있던 명품 가방들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포장했습니다. 그 가방들 중에는 제가 지난 어버이날 선물했던 그러나 한 번도 들고 다니는 것을 본 적 없는 고운색의 가방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짐을 싸는 과정에서 저는 아들 내외의 삶을 속속들이 엿볼 수 있었습니다. 침대 밑에서는
맛이 다 남은 와인병과 숨겨둔 비상금 봉투가 나왔고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는 수십 장의 명품 보증서와 할부 계약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업이 망했다던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말이었는지 그 증거들이 제 눈앞에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집은 점점 본래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구들이 빠져나간 자리는 먼지와 묵은 때로 얼룩져 있었고 벽에는 못자국이 흉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인부 한 명이 상처리의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하고는 제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것도 그냥 포장할까요? 제가 다가가 보니 그것은 상철이가 초등학생 때 과학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으며 부상으로 받아온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며 자랑스러워하던 보물장자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 상자 안에는 아들의 어린 시절 추억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그것도 같이 싸주세요. 전부 다 가져가야 합니다. 추억은 이미 변질되었습니다. 과거의 아름다웠던 기억은 현재의 추악한 배신을 더욱 도드라지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집은 거의 텅 비어갔습니다. 인부들은 마지막으로 냉장고 안의 음식물까지 아이스박스에 담고 베란다에 널려있던 빨래까지 걷어서 비닐에 포장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살았던 흔적은 이제 더러운 자국과 쓰레기들 뿐이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짐은 다 쌌습니다. 트럭에 싣기만 하면 됩니다. 반장님의 말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으로 예약해둔 청소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오시면 됩니다. 이삿짐 인부들이 마지막 짐을 나르는 동안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청소 전문 인력 3분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도 똑같이 지시했습니다. 이 집 전체를 소독한다는 생각으로 청소해 주세요. 천장 몰딩부터 바닥 구석까지 묵은 때와 냄새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요. 창문도 전부 뜯어서 닦아주시고 화장실과 주방은 약품 처리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삿짐 트럭이 떠나고 집 안에는 청소기 소리와 물청소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치 제 마음속 묵은 체증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청소 전문가들의 손길이 닿자 집은 놀랍도록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화영이의 독한 향수 냄새는 소독약 냄새에 덮여 사라졌고 바닥에 찌든 때는 광택으로 바뀌었습니다. 창문이 깨끗해지자 오후의 햇살이 집 안 깊숙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집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겁니다. 청소가 거의 끝나갈 무렵 마지막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연락해 두었던 열쇠 수리공이었습니다. 그는 제 요청에 따라 기존의 디지털 도어록을 떼어내고 제가 새로 주문한 더 튼튼하고 안전한 최신형 도어독으로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릴 소리가 시끄럽게 울리고 잠시 후 낡은 번호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반짝이는 새 도어록이 단단하게 고정되었습니다. 사장님, 다 됐습니다. 새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세요. 저는 수리공이 건네는 설명서를 보며 새로운 비밀번호 6자리를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눌렀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제 남편의 기일이었습니다. 비밀번호 설정을 마치고 시험 삼아 문을 닫았다가 열어보았습니다. 띠리릭 경쾌한 소리와 함께 육중한 잠금쇠가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시 문을 닫자 철컥 하고 문이 잠겼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축포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청소업체와 열쇠 수리공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돌려보낸 뒤 저는 텅 비고 깨끗해진 2층 집 한가운데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완벽한 빈 공간.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배신과 기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정직한 땀으로 채워질 깨끗한 도화지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상쾌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제 인생에서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유의 냄새가 회부 깊숙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작전을 완수한 다음 날은 놀라울 정도로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늦잠을 자고 일어나 3층 제 집에서 향기로운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했지요. 저는 2층의 새 세입자인 오수민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민 씨, 좋은 아침이에요. 저 3층 할머니예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별일은 아니고. 내가 떡을 좀 쪘는데 같이 먹을까 해서요. 혹시 시간 괜찮으면 잠깐 3층으로 올라올래요? 제 갑작스러운 초대에 수민 씨는 아주 기뻐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수줍은 얼굴로 3층에 올라온 수민 씨는 제게 작은 화분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이사 떡도 못했는데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이건 저희가 키우던 건데 햇빛을 좋아한다고 해서요. 어머님 댁 창가가 예뻐서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그 마음씨가 어찌나 예쁜지 저는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제가 만든 쑥떡과 커피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민 씨는 교사였고 남편인 진우 씨는 IT 회사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성실하고 소박했으며 미래에 대한 건강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을 보고 있자니 제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지고 희망으로 가득 차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수민 씨와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밖에서 익숙하면서도 귀에 거슬리는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건물 주차장으로 아들 내외의 흰색 외제차가 미끄러지듯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의 모습은 가관이었습니다. 발리에서 실컷 햇볕을 즐기고 왔는지 둘 다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고 손에는 공항 면세점에서 샀을 법한 쇼핑백들이 주렁주렁 들려 있었습니다. 화영이는 뭐가 그리 즐거운지 상철이의 팔에 매달려 까르르 웃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자신들에게 어떤 미래가 닥칠지 전혀 상상도 못하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태평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수민 씨에게 말했습니다. 수민 씨, 미안하지만 오늘은 그만 일어나야겠어요. 시끄러운 손님들이 좀 온 것 같아서. 제 말에 수민 씨는 눈치를 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어머님.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떡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수민 씨를 배웅하고 문을 닫는 순간 1층 현관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층 제 집 현관문에 설치된 인터폰 모니터를 켰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2층 현관문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아들 내외의 모습이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이상하다. 왜 안 열리지? 상철이가 몇 번이나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도어록은 띡띡 하는 오류음만 낼 뿐이었습니다. 화영이가 짜증을 내며 상철이를 밀치고 직접 번호를 눌렀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아, 뭐야. 이거 고장났나 봐. 어머니, 문 고장났어요. 화영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2층 현관문을 주먹으로
쿵쿵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집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는지 그들은 인터폰으로 제 집을 호출했습니다. 띵동띵동. 저는 인터폰이 서너 번 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주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제 목소리에 화영이가 빽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화영이. 2층 문이 고장 났나 봐요. 안 열려요. 어머니가 좀 내려와서 열어주세요. 저는 가장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장 난 게 아니다. 네. 그럼 뭔데요? 주인이 바뀌었으니 안 열리는 거지. 제 말에 수화기 너머에서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상철이가 다급하게 수화기를 빼앗아 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주인이 바뀌다니요? 저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마지막 남은 동정심마저 거두어냈습니다. 말 그대로다. 너희 집은 이제 여기가 아니다. 2층은 어제부로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했고 이미 이사까지 마쳤다. 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집은요? 우리 집은 다 어디 갔어요? 이번에는 화영이가 다시 소리치는 목소리였습니다. 너희 짐은 내가 안전하게 보관해놨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에. 주소와 창고 열쇠를 받을 방법은 문자로 보내주마. 미쳤어요?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에요? 어떻게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짐을 빼고 사람을 들여요? 우리가 지금 해외에서 얼마나 고생하다 왔는데 우리더러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소리예요. 고생? 발리에서 칵테일을 마시며 즐긴 것이 고생이었을까요?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자초한 일이다.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주지 말고 조용히 돌아가거라. 어머니, 제발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상철이의 비굴한 애원이 들려왔지만 저는 미련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소리와 함께 인터폰이 끊기자 밖에서는 두 사람의 고함 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화영이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고 상철이는 제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인터폰 모니터를 통해 그들의 발악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화영이는 분을 이기지 못해 상철이의 등짝을 마구 때렸고 상철이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쥔 채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한편의 저질 코미디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니터의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암전된 화면과 함께 시끄러운 소음도 제 의식 밖으로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식탁으로 돌아와 아까 수민 씨가 마시다 남긴 커피잔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제 찻잔에 따뜻한 물을 새로 따랐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희미하게 소음이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오랫동안 앓던 이가 마침내 빠져나간 듯한 시원함. 제 인생을 좀먹던 거대한 종양을 마침내 제거한 외과 의사의 안도감. 저는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진짜 평화를 음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집의 주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되찾은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제 마음속의 평화는 굳건했지만 제 집 주변의 공기는 아들 내외가 뿜어내는 마지막 발악으로 며칠간 더 소란스러워야만 했지요. 제가 인터폰을 끊어버린 그 순간부터 제 휴대폰은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쉴 새 없이 울리는 진동과 벨소리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아예 무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전화를 받아서 그들의 악다구니와 비굴한 변명을 들어줄 마음은 추호도 없었으니까요. 전화가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자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가 폭탄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켜자 수십 개의 새로운 메시지가 알림창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화영이가 보낸 것이었죠.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험한 욕설과 저주가 가득했습니다. 이 노망난 할망구가 진짜 미쳤나? 너 때문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으니 내가 너 죽고 나 죽을 때까지 저주할 거야. 두고 봐. 내가 어떻게 복수하는지 등등. 그 글자들에서 분노에 찬 그녀의 찢어지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상철이가 보낸 문자는 그와는 정반대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오해가 있으세요. 어머니, 저희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이 추운 데서 얼어 죽으라는 말씀이세요? 제발이요. 그 문자들은 비굴함과 자기 연민으로 질척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직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수작일 뿐이었죠. 저는 그 모든 메시지를 읽고 조용히 두 사람의 번호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다시 건물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전략을 바꾼 듯 했어요. 2층에 사는 새 세입자를 공략하기로 마음먹은 모양입니다. 저는 인터폰 모니터를 통해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상철이가 2층 현관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외출을 하려던 참이었는지 박진우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시죠? 아, 저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이 집에 살던 사람인데요. 상철이는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잠시 화가 나셔서 저희를 내쫓으셨는데 오해가 좀 있어서요. 저희 짐도 아직 다 못 챙겼고 혹시 저희가 잠깐만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집주인하고는 이야기가 안 돼서요. 그는 새 세입자를 구슬려 안으로 들어가 어떻게든 버텨볼 심산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박진우 씨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그러나 예의를 잃지 않고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정당하게 계약을 하고 입주한 세입자입니다. 이전 거주자의 사정까지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어요. 건물주이신 어머님과 직접 해결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그의 완벽한 차단에 상철이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뒤에 있던 화영이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뭐예요, 당신? 우리가 이 집에 몇 년을 살았는데 당신이 뭔데 우리를 못 들어오게 막아? 우리가 이 집 원주인이야, 알아? 원주인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법적인 거주자는 저희 부부입니다. 소란 피우지 마시고 돌아가 주십시오. 뭐? 소란? 야, 너 말 다 했어? 우리가 우리 집에 들어가겠다는데 이게 소란이야? 비켜. 화영이는 박진우 씨를 밀치고 억지로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고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여기 김포 싸우동에 있는 3층짜리 상가주택인데요. 예전에 살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현재 세입자에게 행패를 부리고 주거 침입을 하려고 합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제 신고는 신속했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건물 앞에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2명의 젊은 경찰관이 건물 안으로 들어왔고 2층 복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란을 즉시 제압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신분증 좀 보여주십시오. 경찰의 등장에 화영이는 기가 죽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경찰 아저씨, 잘 오셨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집에 못 들어가게 막고 있어요. 저 사람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때 제가 3층에서 내려갔습니다. 제 모습을 본 경찰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께서 이 건물 주인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신고했습니다. 저는 경찰관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였지만 더 이상 주거할 권리가 없으며 어제부로 퇴거 조치를 완료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증거로 어제 날짜로 새로 작성한 2층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한 경찰관의 표정이 단호해졌습니다. 김상철 씨, 이화영 씨, 두 분은 이 집에 더 이상 거주할 권리가 없습니다. 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공간에 침입하려 하거나 소란을 피울 경우 주거 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습니다. 즉시 이 건물에서 퇴거해 주십시오. 경찰의 법적인 경고에 상철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화영이는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리면서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경찰의 감시 아래 굴욕적으로 건물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경찰은 저에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즉시 접근금지 신청을 하시고 바로 신고하십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공권력까지 동원되고 나자 그들의 물리적인 접근은 뜸해졌습니다. 대신 그들은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바로 친척들을 동원한 감성팔이였습니다. 그날 오후 제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시집간 신우이, 그러니까 상철이에게는 고모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애들을 길바닥으로 내쫓을 수가 있어요? 상철이가 전화해서 오는데 제 마음이 다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사업이 망하고 힘들어도 부모가 돼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신우이는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신우이가 흥분을 가라앉힐 때까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목소리가 잦아들자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흥분 가라앉혔어요? 그럼 이제 제 이야기도 좀 들어보세요. 저는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사업이 망했다며 생활비를 뜯어간 일, 제 돈으로 명품을 사고 외제차 할부금을 갚은 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를 속이고 발리로 여행을 떠난 일까지요. 제 설명에도 신우이는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습니다. 형님, 그래도 설마 상철이가 그랬을까요? 뭔가 오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해? 좋아요. 그럼 제가 아가씨한테 카카오톡으로 뭘 좀 보내드릴게요. 직접 보고 판단하세요. 저는 통화를 끊지 않은 채 박 여사가 보내줬던 발리 여행 사진들을 전부 신우이에게 전송했습니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사진 봤어요? 네, 형님. 이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저 사진을 보고도 제가 애들을 내쫓은 비정한 어미로 보여요? 신우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마침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제가 다 몰랐어요. 세상에 저것들이 정말 미쳤네요.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신우이와의 통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 뒤로도 몇몇 친척들에게서 비슷한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그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저의 차분한 설명과 명백한 증거 사진 앞에서 저를 비난하던 목소리들은 모두 힘을 잃고 사과로 바뀌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최후의 보루로 여겼을 가족이라는 방패막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난 저녁, 저는 과일 바구니를 하나 사들고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소동으로 가장 놀랐을 새 세입자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문을 두드리자 오수민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내가 괜찮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수민 씨랑 진우 씨가 제일 놀랐을 텐데. 정말 미안해요. 이사 온 첫날부터 험한 꼴을 보이게 해서. 제가 고개를 숙이자 부부는 오히려 손사래를 치며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야말로 어머님께 더 죄송한걸요. 저희 때문에 더 힘드셨던 거 아니에요? 박진우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지 저희가 다 이해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더 잘 살피겠습니다. 혹시라도 또 그런 일 생기면 저희가 먼저 막아설게요. 걱정 마세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하루 종일 단단하게 굳어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쫓겨난 제 아들 내외에게서는 평생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위로를 오늘 처음 만난 것과 다름없는 이 젊은 부부에게서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제 선택은 충분히 옳았습니다. 저는 이 평화를, 이 좋은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쫓겨난 자들의 마지막 발악은 오히려 제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뿐이었습니다. 경찰까지 출동했던 그날의 소동 이후 제 집에는 마침내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들 내외는 더 이상 건물 근처에 나타나지 않았고 저를 비난하던 친척들의 전화도 뚝 끊겼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제 삶을 괴롭히던 악몽에서 깨어난 듯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 평화 속에서 제 인생을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법을 하나씩 다시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상징적인 사건은 2층 세입자에게서 첫 월세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약속된 날짜 정확한 시간에 제 휴대폰에 입금 알림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전에도 1층 최 사장에게서 월세를 받아왔지만 이번의 감흥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전의 월세는 제 손에 들어오자마자 아들 내외의 생활비로 그들의 사치품 값으로 빨려나가기 바빴으니까요. 제 돈이었지만 제 돈이 아닌 그저 거쳐가는 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입금된 이 돈은 온전히 저의 것이었습니다. 제가 제 집을 지켜내고 제 권리를 행사해서 얻어낸 정당하고 깨끗한 수입이었죠. 저는 다음 날 아침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통장을 정리하자 박진우라는 이름과 함께 찍힌 금액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돈의 일부를 빳빳한 새 지폐로 인출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평생 제 돈으로 백화점 쇼핑을 해본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항상 시장에서 떨이로 파는 옷이나 아울렛에서 2월 상품만 사입던 저였습니다. 저는 여성복 매장을 한참 동안 둘러보다가 마음에 쏙 드는 고운색의 코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부드러운 캐시미어 소재에 디자인도 유행을 타지 않는 단정한 스타일이었죠. 가격표를 보고 잠시 망설였지만 저는 이내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건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 저는 당당하게 점원에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제 돈으로 저를 위해 무언가를 산다는 행위가 이렇게나 짜릿하고 행복한 일인 줄은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새 코트를 입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동네에서 가장 큰 꽃집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수민 씨가 선물해 준 것과 같은 종류의 작은 허브 화분을 몇 개 더 샀습니다. 옥상 텃밭 한쪽에 저만의 작은 허브 정원을 만들고 싶어졌기 때문이에요. 흙냄새와 향긋한 허브 향기를 맡으니 마음이 절로 편안해졌습니다. 저의 삶에 찾아온 변화는
그런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층의 새로운 이웃, 진우 씨와 수민 씨 부부는 제게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제가 옥상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으면 수민 씨는 가끔 각 구운 쿠키나 과일을 들고 올라와 제 옆에 쪼그리고 앉아 조잘조잘 이야기를 나누다 가곤 했습니다. 어머님, 이 상추는 그냥 뜯어서 먹어도 돼요? 와, 정말 싱싱하네요. 그럼 약 한 번 안 친 건데. 이리 와봐. 내가 고추장 줄게. 저희는 옥상 평상에 앉아 갓 딴 상추에 고추장을 찍어 먹으며 드라마 이야기부터 동네 마트 할인 정보까지 시시콜콜한 수다를 떨었습니다. 화영이와 함께 살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죠. 화영이는 제가 텃밭에서 무언가를 가져다 주면 벌레 먹었을까봐 무서워서 못 먹겠어요. 라며 질색하거나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받아서는 며칠 뒤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발견되게 하던 아이였습니다. 진우 씨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출퇴근길에 저와 마주치면 항상 먼저 큰 소리로 인사를 했고 무거운 짐이라도 들고 있으면 말없이 다가와 3층까지 들여다 주곤 했습니다. 진우 씨 괜찮아. 나 아직 이 정도는 거뜬해. 아닙니다, 어머님. 계단에서 넘어지시면 큰일 나요. 이건 젊은 제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들의 작고 따뜻한 배려들이 쌓여가면서 저는 지난 몇 년간 며느리와 아들에게 상처받고 멍들었던 제 마음이 서서히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 사는 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겠지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서로를 위하는 마음. 저는 제 건물에 제 인생에 아주 좋은 사람들을 들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방 여사에게서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아닌 무언가 재미있는 소식이라도 전하려는 듯한 신나는 목소리였어요. 영수가 소식 들었니? 무슨 소식? 내 아들하고 며느리 말이야. 동네 아줌마들 네트워크에 소문이 쫙 퍼졌더라. 박 여사에 따르면 아들 내외는 결국 그들의 짐을 컨테이너 창고에서 찾아 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신용불량자나 다름없는 상태라 번듯한 집을 구할 수는 없었겠죠. 결국 그들이 찾아간 곳은 동네에서도 가장 후미진 골목에 있는 낡고 허름한 여관이었습니다. 그 여관방에서 매일같이 둘이 머리끄덩이 잡고 싸운대. 돈 때문에. 며느리는 너같이 무능한 남자 믿고 결혼한 내가 미친년이다라고 소리 지르고 아들은 너만 아니었으면 너 사치만 아니었으면 의꼴 안 났다고 맞받아치고 아주 난리도 아니라는 거야. 여관 주인이 시끄러워서 내쫓고 싶어도 방세는 꼬박꼬박 내는지 그냥 두고 보고만 있나 봐. 그 돈은 어디서 나는 걸까요? 아마 화영이가 몰래 숨겨뒀던 비상금이거나 명품 가방 몇 개를 중고로 팔아서 마련한 돈이겠지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며느리가 그 여관방에서 혼자 뛰쳐나와서는 나 이혼할 거야 하고 악을 쓰더래. 꼴 좋다 아주. 자기들끼리 잘들 몰락하고 있는 거지. 박 여사는 신이 나서 말했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통쾌하다거나 쌤통이라는 생각보다는 그저 그럴 줄 알았다는 담담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인과응보, 자업자득, 세상의 이치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겠지요. 제 손을 더럽히지 않아도 그들은 스스로의 탐욕과 이기심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수민 씨가 선물해준 화분에서 자라난 로즈메리가 향긋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잎을 손끝으로 살짝 스치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제 삶에는 더 이상 그들의 악취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상쾌한 흙냄새와 향기로운 풀냄새, 그리고 따스한 햇살만이 가득할 뿐이었죠. 저는 저 멀리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오직 저 자신을 위해 가꾸어 나갈 소중하고 평화로운 나의 왕국이었습니다. 시간은 고요하고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두 계절이 바뀌는 동안 제 삶은 완벽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2층의 젊은 부부는 여전히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랐고 저는 그들에게서 자식에게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소소한 행복과 위안을 얻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아들과 며느리라는 존재는 마치 오래전에 읽었던 재미없는 소설책처럼 기억의 저편으로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의 초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일까 싶어 모니터를 켰을 때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는 너무나도 변해버린 그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제 아들 상철이가 서 있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아들은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한때는 나름 훤칠했던 아들은 온데간데 없고 비쩍 마른 몸에 남의 옷을 얻어 입은 듯 헐렁한 잠바를 걸친 초라한 남자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머리는 까치집을 지었고 거뭇하게 자란 수염은 그를 더욱 남루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인터폰 카메라를 향해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을 달싹이다가 이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는 저를 호출할 용기조차 없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해버릴까? 하지만 저 모습으로 이 밤중에 저를 찾아온 아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은 제 이야기의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찜찜함을 남길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치러야 할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저는 외투를 걸치고 조용히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건물 현관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아들은 제가 나오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다가와 아무 말 없이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는 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어머니,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잠기고 갈라진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눈물에 속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차가운 눈으로 무릎 꿇은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일어나거라.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하다. 제 냉정한 목소리에 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은 차마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제가 화영이 그 애한테 단단히 홀렸었나 봐요. 다 그 애가 시킨 일이에요. 어머니 돈 뜯어내자고 한 것도 해외여행 가자고 조른 것도 전부 다. 역시나 그는 모든 것을 며느리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비겁한 남자일 뿐이었죠. 어머니, 저 그 애랑 헤어졌어요. 아니, 이혼할 거예요. 완전히 끝냈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 아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어머니 말씀만 듣고 죽은 듯이 살게요. 제발 저 좀 거두어 주세요, 어머니. 아들은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이 애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도박은 아내를 버리고 아들이라는 지위 하나만으로 제게 다시 기생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전의 저였다면 아들의 저런 비참한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손을 내밀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무릎 꿇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철아, 내 어머니, 너는 아직도 너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네, 이 모든 일이 정말 화영이 혼자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니 그 애의 허영심을 부추기고 그 애의 거짓말에 동조하고 이 어미를 속이는데 앞장선 것은 바로 너 자신이야. 너의 나약함, 너의 무책임함, 너의 거짓말이 지금의 너를 만든 거다. 화영이는 그저 너의 그런 나약함에 불을 붙인 것뿐이지. 제 말에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의 전곡을 찔렀기 때문이겠지요. 내가 만약 오늘 너를 다시 받아준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너는 평생 그렇게 살 거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엄마 뒤에 숨고 내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어른 아이로 늙어 죽게 되겠지. 내가 너를 다시 받아주는 것은 너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내 영혼을 2번 죽이는 길이다. 저는 품에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내가 내게 주는 마지막이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제가 그를 위해 마지막으로 정산해준 컨테이너 창고 한 달치 보관료 영수증과 딱 한 달치 고시원 방세에 해당하는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골방이라도 좋으니 내 힘으로 살아갈 방도를 찾아라. 막노동을 하든 식당 설거지를 하든 내 2발로 서서 밥벌이 하는 법을 배워. 그것이 내가 내 자신에게 그리고 이 어미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다. 저는 제 할 말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들은 봉투를 쥔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것을 제 눈빛을 통해 깨달았을 겁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저를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쿵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인생을 올가매던 질긴 악연의 마지막 끈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걸어 3층 제 집으로 그리고 다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쳤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옥상에는 제가 가꾼 작은 텃밭과 허브 화분들이 달빛 아래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어 저 멀리 반짝이는 김포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저 불빛 아래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꾸려가고 있을까요? 기쁨과 슬픔, 만남과 헤어짐, 성공과 실패, 그 모든 것이 뒤섞인 것이 인생이겠지요. 이제 제게는 더 이상 아들이라는 무거운 짐이 없습니다. 며느리라는 족쇄도 없지요. 제게 남은 것은 이 단단한 건물과 건강한 몸, 그리고 앞으로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시간뿐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어요. 저는 눈을 감고 제 인생에서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네요. 그리고 저 김영숙의 진짜 인생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